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사건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나 공소 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수사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차 특검 추천과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국민의힘은 징계 문제로 연일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최수영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건희 씨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의 수사력 도마에 올랐다라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가 1심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고요. 또 이우한 화백 그림을 주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민 전 검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사건들이 무죄 아니면 공소 기각을 받는 상황, 그리고 김건희 씨 본인도 15년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낮은 형량을 받은 것들, 무리한 기소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뭐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무리한 기소를 했거나 아니면 재판부가 상당히 좀 정치적인 판결을 했거나. 네. 근데 저는 이제 후자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의 의혹을 아주 강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세 사람 전부 무죄를 받았어요. 오늘 김혜성, 김건희 집사라고 그래서 김건희 씨가 관련되는 회사에서 수십억을 횡령한 혐의로 받는데 무죄. 그다음에 이제 김상민 검사, 근데 이제 1억 4천만 원짜리 그림 줘서 로비를 김건희 씨한테 공천 받으려고 했다는 혐의, 이것도 무죄입니다.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 녹취록관이 나오고 그것도 무죄였습니다. 예. 그러면 대한민국을 몇 달씩 정말 들썩이게 만들었던 사건인데 판사들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별거 없고 무죄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그래서 계속 나오는 이유가 지금 조희대 사법부가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 대해 상당히 좀 보이지 않는 정치적인 보복을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중대한 혐의들,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법적 사법적인 어떤 정상으로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였던 사법개혁이 오히려 더 힘을 얻고 명분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희대 사법부의 보이지 않는 보복이다라는 말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그 조희대 사법부가 그러면 뭐 무죄하기로 작심하고 전부 다 무죄를 하기로 한 건가요? 아니, 법이라는 게 만인에게 공평한 것 아닙니까? 지금 김상민 검사의 1심 무죄는 이거 아닙니까? 범죄 혐의가 입증이 안 됐다. 아니 6개월 동안 수사하고 그 많은 100억 원대 예산 들이고 그렇게 많은 인력 투입해서 증거 하나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게 무슨 특검입니까? 그리고 김혜성 씨 같은 경우에는 공소 기각, 이거는 한마디로 사건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사건이 안 되는 걸 그러면 왜 6개월간 물고 늘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능을 넘어서, 그러니까 무능 부실 이렇게 설명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거는 정말 김건희 특검이 예외성 보충성의 원칙 때문에 더 엄격하게 특검이 더 수사를 해야 되는데 엄격하기는 고사하고 정말 무능과 부실이 입증했던 사례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당시 이제 그 검찰청 해체 때문에 파견 검사들이 이제 태업을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도 이 사건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 민중기 특검 자체가 그때 이제 주식 투자 논란 때문에 사실 그 특검의 정당성 여부로 인해서 사실 수사가 굉장히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총체적 부실이다. 자, 그런데 이걸 재판부 탓을 한다. 재판부가 뭐 우리 형사사법의 대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해 주는 거예요. 불분명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불분명한 게 재판부의 실수입니까? 특검의 실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또 더더군다나 2차 종합특검까지 지금 간다고 하는데 2차 종합특검을 이끌 특검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에게 탄압받았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임명했기 때문에 저는 2차 종합특검 또한 이걸 받아서 설령한다 해도 전 제가 보기에 특검의 정치화라는 논란에서밖에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천 헌금 수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체포 특권 때문에 이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할 텐데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뭐 전망보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지금 강선우, 김기영 두 정치는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 심대한 타격을 줬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때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민주당에게 더 씌운 사람들인 거죠. 특히 이제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여성가족부 장관 때도 갑질로 이제 도주갔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요즘 가장 국민적 비판을 받는 돈 공천 의혹을 지금 받고 있고 두 사람이 지금 진실 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 그리고 사법적인 지금 엄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네. 근데 지금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구성돼서 선발하면 지금 부체포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강선우 의원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나 어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애정 뭐 이런 걸 갖고 있다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제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포기해야 되는 거고 민주당 의원들도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경우에 네. 제 식구 감싸기를 할 경우는 엄청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경우는 정말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엄정하게 표결 처리를 해야 민주당이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강선우 의원이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아마 의원들에게 일일이 연락할 겁니다. 제가 자기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게 또 형사사법의 원칙에 부합한다. 우리 원래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무소속 의원, 탈당해서 무소속 의원이지만 네. 그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만일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왔을 때 찬성표를 많이 던지면 이게 동업자 의식이라는 측면과 또 하나 지금 민주당이 무언가 감싸고 있다는 김병기 의원 문제도 직면해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여기에서는 차라리 그 구속 수사해서 당신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무죄를 입증하고 나오라는 쪽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김경시 의원은 뭐 바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불체포 특권의 권한도 없을 뿐더러 그다음에 지금 서로가 양측의 입장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언이 엇갈리기 때문에 증거인멸 혐의,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아마 구속 수사가 될 것 같고 강선우 의원은 불체포 특권 요구를 아마 나름대로 이걸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의원들의 도움이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두 사람 다 모두 어쨌든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게 더 타당하다고 보는 게 두 사람 말이 워낙 이게 그러니까 엇갈려요. 엇갈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밖에서 있을 때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뭐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들을 또 회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찌됐건 사법적인 실현 측면에서 저는 이 두 분들이 빨리 그 구속 수사를 통해서 어쨌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불체포 특권은 크게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2차 종합특검 추천 논란을 두고 공개 충돌을 이어갔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제2의 체포 동의안 가결 시도와 다름없다는 게 합당의 시도 마찬가지지만 이 건도 최고위 패싱이 있었고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네, 이현주 최고위원이 말했던 것은 지난 2023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체포동의안 가결 시도에 대한 얘기였고요. 2차 종합특검을 추천한 이 민주당 전준철 변호사가 이 김성태 쌍방울 그룹 회장의 변호사였고 이에 대해서 공격이 아니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좀 화를 냈다, 격노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일단은 뭐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 횡령 사건의 변호였지 그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아니었다라는 어떤 해명이 있기도 했고 또 정청래 대표 오늘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뭐 쌍방울, 김병태 말만 들어도 뭐 이재명 대통령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실수를 한 거죠. 다만 정 대표가 어떤 의도를 갖고 그렇게 전주철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최근 합당 논란 등으로 해서 가뜩이나 정청래 대표가 마위로 혼자 독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터졌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당권파 입장에서는 정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경우죠. 그리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신나게 달려가다가 어떻게 보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돌부리에서 일어나면 좀 서서히 걸어가면서 비당권파라는 이 당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서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된다. 정청래 대표가라는 걸 하나 얘기해 주는 거고 또 하나는 보니까 이 추천 과정에서 패싱을 했더라고 최고위원들에게 이현주 의원이 얘기를 하고 보면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몰래 이렇게 추천을 했다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지금 정태 대표가 당에서 너무나 강공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실책이 나왔기 때문에 당 내에서 십자포화를 맞을 수 있는, 당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스스로 제공한 셈이죠. 그래서 앞으로 정청래 대표가 일방적으로 달려나가는데 상당히 좀 제동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없었겠지만 그게 왜 철저하게 검토가 안 됐을까요? 본인은 이제 전혀 실책이라고 두 번이나 이제 사과를 네. 하는데 그리고 지금 추천했던 사람도 지금 이성윤 정책을 의원. 직접 하지는 않고 쌍방울에 임원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더한 뭐 이해운 검증이나 더 많은 검증도 많이 구멍이 빵빵 뚫리는 거 보면 네. 이번에도 그런 큰 뭐 실수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오비라기도 사실. 근데 워낙 민감한 쌍방울 사태인데 하필이면 정청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비당권파 입장에서 하나 걸린 거죠 아마 한 건이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아마 곤혹스러울 겁니다. 네, 결국에는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으로 임명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꾸준히 불리한 진술을 했던 김성태 회장이기 때문에 불쾌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거든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말하자면은 그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을 이게 임명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게 의아했어요. 이러면 두 사람 중에 조금 더 수사를 잘할 사람을 전 이 대통령이 선택했나 보구나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완전히 판이 바뀐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그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뭐 수사를 아주 잘하거나 특검 자질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알고 봤더니 이게 180도 뒤집힌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정말 이 특검이라는 게 중립적이고 객관성 있게 수사력 있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누가 더 대통령의 눈에 들어야 하는가가 기준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만큼 정치적이고 당파적으로 특검을 임명했는가 이게 드러난 사안 아니겠습니까? 정말 2차 특검은 종합특검이기 때문에 정말 수사를 제대로 엄중하게 잘할 사람을 해야 되는데 추천 이유로 보니까 전직 대통령에게 탄압받았고 그래서 추천했고 근데 안 된다는 이유는 현직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 이건 특검입니까? 아니면 정치적 사안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두 번째 어제 박수현 대변인이 얘기했는데 앞으로 반성하겠다고 한 이야기를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이 모든 것들이 밀실에서 특정 라인이 검증 없이 추천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추천해서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집권 8개월 되는 이 정부 여당이 이렇게 어떻게 부실하고 허술합니까? 저는 헌정사에 이렇게 180석 가까운 여당이 이렇게 부실하고 정말 그 허술한 정당 처음 봤는데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뭘 해도 대통령 혼자 국정 운영에 그립을 잡는 거고 정부 여당이 뒤따라오지 못한다는 여당이 뒤따라오지 못한다는 그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 1인 1표제로 겨우겨우 지금 고비 넘겼는데 이 특검 논란 때문에 제가 보기에 합당이든 그다음에 연임 문제든 굉장히 큰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만일 합당 문제에서 뭐 지선 이후로 한다거나 이렇게 정치적 용어로 등을 보일 경우에는 굉장한 공격이 올 거예요. 등을 보일 경우에는 그 경우에 리더십에 엄청난 타격이 올 거기 때문에 아마 뭐 내일 뭐 의원총회가 분순이 될 걸로 보지만 저는 이미
이 부분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이 특검 논란 때문에 합당 논란도 이제 출구 전략을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조국 대표는 오는 금요일 13일까지 민주당이 공식 입장을 밝히라라고 얘기를 했고, 일단 뭐 민주당 내일 의원총회 그리고 야간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뭐 입장을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합당의 어떤 내용이 매듭 지어지게 될까요? 내일 당장 내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주 합당 찬반론 격렬하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합당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정 대표 본인하고 최고위원 4명인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숫자와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전당원 투표로 해서 합당 찬반을 하자라는 것도 정 대표 밀어붙였지만은 일단 무산되고 네. 아마 내일 의총에서 가장 큰 핵심일 겁니다. 전당원 투표를 하느냐 마느냐 가장 중요한 건데 이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저는 한병도 원내대표라고 보는 겁니다. 최고위원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1차 당원 투표에 대해서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비당권파 쪽의 입장을 썼지 않습니까? 아마 내일 의총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라든지 최고위원들 3명 무시하고 정책위 대표 일방적으로 합당 절차를 물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마 내일 집중적으로 아마 사면 공격을 받으면서 정책위 대표가 상당히 좀 난항을 겪고 아마 출구 전략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합당 추진위를 구성하고 네. 그리고 합당 전 단계인 선거연대와 같은 그런 차선책이 아마 서로 간에 논의되면서 일단 경론 속에 봉합 내지는 출구 쪽으로 아마 선회할 가능성이 일단 좀 높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내다봅니다. 예, 내일 민주당의 의원총회 어떤 결론이 좀 나올까요? 뭐 저는 제가 보기에 지금 저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플랜 B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사실 이후로 미루는 그렇죠. 이제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 지금 이걸 하는 자체가 지금 이렇게 되면 프레임이 어떻게 짜지냐면 정 대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연임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선거에도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원래 가장 진보 블록에 있는 정당이 왼쪽에 자리하고 있을 때 오히려 민주당이 약간 중도 보수로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있어서 그것을 보완해서 좀 더 많은 중도를 수렴했는데 이게 그쪽과 합당해버리면 그쪽의 의제까지 다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진보와 중도 보수가 혼재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선거에는 악영향이 있었다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보고했느냐라는 이제 지금 당내 일각의 지적이 있는데 정 대표가 이걸 돌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검 논란까지 지금 벌어져 나오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그래도 이걸 강행한다? 그러면은 도대체 정 대표는 사욕이 공적 가치를 지배하느냐고 이제 이렇게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제는 플랜 B를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정치에서는 의도보다는 파장입니다. 어떤 애 의도를 가졌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현실에 접목됐을 때 어떤 파장이 오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파장이 왔을 때 관철시키는 힘이 권력입니다. 근데 관철시키지 못하는 힘은 권력이라 할 수가 없는데 이미 저는 그걸 관철시킬 수 없다는 쪽으로 지금 어느 정도 당내 컨센서스가 형성된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 아마 뭐 의총이 오히려 그런 출구 전략을 권유하는 쪽으로 아마 결론을 맺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어떤 갈등 상황들 짚어보도록 하죠. 국민의힘이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우리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정적들을 제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어떤 그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지.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탈당 권유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 탈당 권고 후 열흘 내 탈당하지 않자 결국 최종 제명 처리가 된 겁니다. 결국 친한계와의 어떤 당내 계파 갈등 어떻게 펼쳐질지 또 지난 주말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콘서트도 굉장히 좀 크게 열렸더라고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좀 미칠 영향 지금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장동혁 체제가 지금 당내 착근에는 성공을 했다는 게 저도 일반적인 그 분석이고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이제 사실 굉장히 당내 갈등이 두 갈래 내용으로 있었는데 결국 한 전 대표가 다 징계 게시판, 그러니까 당계 게시판 문제로 어쨌든 당에서 나갔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게 불로 치면은 굉장히 그 큰 불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당에서는 아직도 좀
타람 잔불들이 계속 지금 그 뭐랄까 당대표의 지도력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는데 제가 보기에 얼마 전 그 바로 지난 주말에 말하자면 자신의 재신임을 건 문제로 일거에 저는 진화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이제 김종혁 전 최고를 어쨌든 이제 제명된 건데 이게 이제 뭐 당원 당규상에 열흘 기간의 권고가 지나고 나면은 자동 제명이 되는 거라고 아까 수석 대변인 설명을 해서 어찌됐건 절차적 과정을 거쳐서 이미 이제 제명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절차적인 게 불법적인 과정이 어떻게 절차라는 이유로 내가 여기 해당하는지 법원의 판단을 따져보겠다고 가처분을 예고를 했는데 네.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장동혁 대표 체제가 공과될 것으로 보고 또 조만간 아마 설 전에 장동혁 대표가 공관위원이라든가 지선정국으로의 빠른 전환을 시도할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국면이 지방선거 국면으로 전환된다면 프레임 자체가 이재명 대 장동혁의 선거 대결 구도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나오더라도 현실적으로 지방선거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장 대표의 리더십은 어쨌든 지방선거까지는 유지되는 쪽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점점 더 국민이 내분이 심화될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당동혁 체제가 친한계를 완전히 지금 축출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거기에 반발하는 한동훈계가 다시 역반발하면서 내홍은 선거가 시작될수록 더 심화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힘이 아니라 이제 장동혁 당권파들이 네. 한동훈 축출에 의해서 이제 한동훈 손발자락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일단 제 측근이었던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 같은 이제 축출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명하고 이어서 배현진 서울시장 이제 축출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차례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선거 딱 닥쳐서 공천 지으면은 그야말로 이제 지원적 단체장이라든지 이른바 친한계에 대한 밑바닥에 있는 단체장이나 시의원들이 싹 저는 물갈이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동훈계는 일제히 반발을 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이거 선거 치르기도 전에 내홍이 아니라 내전에 급속한 내전에 들어갈 것이다. 근데 이거를 장동혁 대표는 모를 거냐? 저는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연 확장 중도 전략은 사실 일찌감치 포기하고 어떤 강성 우파 그룹들 이를테면 뭐 윤어게인 세력, 그다음 박근혜 세력을 중심하는 TK 그리고 고성국이라든지 윤석열 전환길 뭐 이런 쪽으로 중심을 한 이제 강성 유튜버들 중심으로 해서 우파 일변도 전략으로 갈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선거는 상당 부분 포기하지 않았냐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 나올 정도로 지금의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전략은 아주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한 일변도 우파 일변도 전략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이 자리에서 향후 거취에 대한 깜짝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요. 국정에 전념하겠다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관련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정책 질의가 주고받는 건데 지금 김민석 총리의 거취 문제가 가장 큰 지금 하이라이트로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도 정청래 대표하고 둘이 뭐 당권 경쟁하도록 국정을 신경 못 쓰지 않느냐라고 상당히 아주 직설적으로 질문하고 김민석 대표는 다 민감하게 반응했지 않습니까? 질문다운 질문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번 국정 질의를 보면 김민석 총리가 앞으로 상당히 정치권의 한 복판을 오고 이후 머지않아서 아니면 이미 정청래 대 김민석은 김민석 대 정청래 양강구도 여권 내부에 네. 두 사람의 대립구도가 시작됐다라는 그 예감을 벌써 이번 온 국정 질의에서 느낄 정도로 앞으로 국민힘도 뭐 내전에 들어갔지만 민주당도 상당히 내홍이 점점 깊어지겠다. 파워게임 주도권 다툼이 점점 더 심화되겠구나라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예, 서울시장 출마는 본인이 뭐 아니라고 계속 뭐 얘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또 당권 도전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래 이 여당이 배출한 총리에 대해서는 야당이 공격을 하거나 약간 민감한 질문을 하는데 여당 의원을 질문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은 네. 지금 당내에서 이미
모든 것이 당권 투쟁으로 지금 수렴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중진 의원이 나와서 총리에게 당대표 할 생각이 있으세요라고 묻는 이거는 이게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당의 중진이 나와서 여당에서 배출한 그 총리에게 그 사적 질문을 한다? 물론 이게 뭐 당대표의 출마 여부가 사적인 질문은 아니지만 국정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오히려 민감한 질문 여당이 한다. 이 얘기 뭐냐면 지금 모든 민주당 내의 그 관심은 뭐 국정 운영이라든가 사실 뭐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뭐 지원한다든가 이런 거보다는 지금 정청래가 연임하느냐 김민석이 상대표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걸 방증해 주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이렇게 부실하고 허술한 여당은 제가 처음 봤다 얘기하는데 이게 야당 의원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당 중진의 입에서 나온다는 게 저는 참으로 참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순간 머뭇하다니까 국정에 전념한다는 거의 뭐 교과서적인 답변을 했는데 본인도 아마 황당했을 겁니다. 아니 왜 같은 편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그걸 놓고 보면서 지금 여당이 대통령도 딱 하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법안 좀 뒷받침해 주세요. 지금 부동산 얘기하는데 부동산 23개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그 논의가 되고 있는 4개밖에 안 되는 나머지 19개는 논의조차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런 해프닝이 벌어지는 건데 정말 이게 이러다 보면 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죠. 네. 저는 지금 정부 여당이 산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우려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짧게 답을 들어보자면요. 내일은 경제 분야 질문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부동산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와서 관련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부동산은 단순히 경제 정책이 아니라 국민 삶 전체를 가늠하는 문제고 거기다가 대통령 국정 운영에 모든 걸 자제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내일 치열하게 뜨거운 공방이 오고 갈 겁니다. 그리고 어제든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뭐 실패했다라고 본인의 유튜브에서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사실 어려운 겁니다. 부동산 정책이.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의 실패, 어떤 과오 이런 분들을 벤치마크하고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건데 내일 그런 점에서 총리라든지 어떤 장관들이 주무부처 장관들이 부동산 정책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하느냐. 네. 아마 야당 의원들은 아주 세게 강력하게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비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맞받아치지 말고 정말 내일 좋은 기회에 국민들에게 부동산 정책 전반을 설명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정부 여당이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국민의힘 내일 어떤 허를 찌르는 질문을 내놓을까요? 저는 이제 대통령은 SNS 정치를 통해서 연일 부동산에 맹공을 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은 제도와 정책으로 되는 거지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주택이 공급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정부 여당이 뒷받침하고 정부 내각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그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당의 자세는 무엇인지 아마 국민의힘은 그걸 집요하고 치열하게 아마 저는 공격해야 될 것으로 보고 창과 방패 승부가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최수영 정책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